완벽하게 객관적인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철저하게 순전하게 주관적인, 쟤는 뭐야, 엄마를 보니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기 자신도 그렇다니까요. 나의 통찰력, 내가 한 직감이 짱이지, 걸르고 걸르는 겁니다. 직관이나 통찰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람은 없다 입니다. 이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이비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좀 똘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키를 타다가 엎어져서 이제 굴르게 되고 그다음에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회복이 되고 있었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거나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딱 들어오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엄마를 보니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 엄마의 얼굴을 가장한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엄마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걸 본다고 할 때 이 보는 것들을 사진처럼 혹은 동영상처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뇌에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보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what 경로예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면 쟤는 뭐야? 쟤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인간이고 또 일치월장을 썼던 작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는 웨어 경로가 있습니다. 얘가 보이는 대상이 옆에 있는 어떤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쟤는 이런 방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뭔가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하는 것인데, 마지막 so what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감정이십니까? 근데 데이비드가 그 세 번째 경로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엄마를 봐요. 생김새가 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억을 기반으로 엄마 얼굴하고 매치가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딱 오는 거 보니까 이 공간 속에서 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맞아. 사람 맞아.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한 사람 맞아요. 맞는데 옛날 때는 이렇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왔을 때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굴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여러분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쳐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있는 사람이 엄마 얼굴을 한 사람이 맞는데 예전에는 그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무언가를 결정내기 원해요. 이게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종결 욕구.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확실하면 빨리 뭔가 결정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에 살면은 좀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확실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뭐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데이비드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시켰냐면 저런 얼굴을 하면 100% 엄마인데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엄마의 얼굴을 가장한 사기꾼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카그라스 증후군. 우리가 봤을 때 이 뇌 경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를 뇌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할 때 이 소왓 경로가 닫히면
이 대상을 바라볼 때 감정을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등장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한다? 예, 엄마의 얼굴 가장한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인지 능력, 무언가를 보고 인식한다는 것은요, 완벽한 객관은 아예 없어요. 예,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는 정보가 망막을 통해서 뇌로 가는데 얼마나 정보가 많이 갈까요? 예, 이 눈을 통해서는 초당 1000만 비트의 정보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부위의 감각을 통해서는 초당 100만 비트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할 때는 초당 1100만 비트의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당 1100만 비트가 오면 여러분 그걸 뇌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뇌에선 처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의식적 처리는 초당 40비트밖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인지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요, 초당 40비트라고요. 정보는 1100만이 오는데 그건 뭐죠? 예, 거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처리할 때는요, 예, 1100만 비트 중에 여러분께서 주관적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선별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위협 같은 경우는 1순위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위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있거나 뭔가 위협받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직장에서 여러분께서 뭔가 여러분 주변 상황이나 혹은 상사나 조직 문화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요, 예, 여러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이 뇌가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1순위지 그게. 이걸 어떻게 타파하냐가 1순위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지금 정보는 1100만 비트 가고 있는데 40비트만 처리한다는 건 뭐죠? 예,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외부 상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몸 상태, 그거에 따라서 딱 선별 기준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객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관적인 사람이다. 철저하게, 순전하게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 주관적인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의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예,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인지적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 하면, 예,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의사결정,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된 평가를 내립니다. 쟤는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냐? 쟤는 왜 이렇게 오류가 많아?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그 자기 자신도 그렇다니까요. 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를 안 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인지적 오류가 많기 때문에, 또 인신론적 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매우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의사결정할 때 매우 전략적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예, 저희 책에서는 얘기했죠. 선택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관이나 통찰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선택의 프로세스, 과정을 따르는 거예요. 저희는 5가지 과정을 얘기했죠.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직관이나 분석보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의사결정 성공률이 6배나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선택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도 나오고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정 한계를 인정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훌륭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객관적이면 본인 생각보다 객관적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객관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철저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연히 너무 객관적인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확한 자료들과 외부 관점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지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나의 통찰력, 내가 한 직감이 짱이지, 이런 교만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따져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하게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우리 일의 퍼포먼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인지적 한계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 중에 1번이 뭐냐면 인신론적 겸손을 갖췄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모든, 우리가 인지하고 하는, 우리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을 수 있는가 라는 것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전략에 의해서 퍼포먼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겸손해지자고요. 우리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듣고 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따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의 하신 일과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